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하다고 해서 어렵거나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러나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른의 도서관이 더욱 따뜻하게 자라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일터로 나가거나 집안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 자체보다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꾸만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걱정은 끝이 없고 마음은 자꾸만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어떤 날은 화가 치밀어 올라 참기 힘들고 어떤 날은 후회가 밀려와 가슴이 먹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의 파도가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서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서 오히려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몸도 약해지고 관계도 어그러지고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 마음에 휘둘리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200년 전 조선 후기에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죠. 다산 정약용. 그분은 평생 공부하고 백성을 위해 일했던 학자이자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모든 것을 잃고 외로운 섬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절망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긴 유배 기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수많은 글들 속에는 한 가지 일관된 메시지가 흐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모든 일을 다스린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약용 선생의 이 가르침을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매일 겪는 일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강진까지 머나먼 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 정의는 없는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배지에 도착해서 정약용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분노에 가 있는가? 원망에 가 있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평온함을 찾았는가? 그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주인이 바르면 온 집안이 바르고 주인이 흔들리면 온 집안이 흔들린다. 여기서 집안이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몸도 관계도 일도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주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이 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 정약용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상황이나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마음에 담아둡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외부의 자극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라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가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조언을 구하지 않고 알아서 일을 처리하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속상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자식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은퇴 후 역할을 잃었다는 상실감,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멀리 떨어진 가족들로부터 편지가 왔을 때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잘 지내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지만 그분은 곧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잘 지내는 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요. 자신이 없어도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화가 나 있는지, 불안한지, 외로운지 아니면 평온한지 그냥 느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성찰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가?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화를 낸 적은 없는가? 쓸데없는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알아차리게 되고,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추고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감정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 고요하면 맑아지고 흔들리면 흐려진다. 맑은 물에는 달빛이 비치지만 흐린 물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번 멈춰보는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오면 그 생각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깊게 숨을 한 번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가 날 때 말을 하기 전에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마음의 주인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은 평생에 걸친 수련입니다. 정약용도 평생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모든 일을 다스린다. 모든 일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삶도 바로 섭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은 그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분은 무엇을 했을까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세월을 저주하며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 시간을 자신을 성찰하고 공부하고 글을 쓰는 데 사용했습니다. 유배지의 작은 오두막에서 춥고 배고픈 날들 속에서 정약용은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외부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글을 썼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일관된 실천. 그것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목민심서를 보면 공직자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백성을 살피기 전에, 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직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구나.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기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앞섰고 그 서운함이 말과 표정에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은 더욱 방문하기를 꺼려했고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옛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밝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나? 물었더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외로웠네. 하지만 깨달았지. 자식들이 자주 오기를 바라는 것은 내 욕심이라는 것을. 그들도 자기 삶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구만 했던 거야. 그래서 생각을 바꿨네. 자식들이 올 때를 기다리는 대신 나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식들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만 했구나. 내 외로움을 자식들이 채워주기를 바랐구나.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어. 그 후로 그분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산책도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자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방문하면 진심으로 반가워하게 되었고 서운함 대신 감사함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자식들도 그 변화를 느꼈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서 위로와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림으로써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을 때 정약용은 처음에 그리움과 외로움에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곁에 없어도 마음속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담아 편지를 쓰고 책을 쓰는 것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자식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그 시간이 정약용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글을 쓰는 동안 외로움은 잠시 물러났고 마음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다스림의 핵심은 능동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합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심거리가 많아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걱정도 있고 자식들 걱정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근심할 것과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조언할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면 마음이 안정된다. 큰 야망이나 원대한 계획보다 매일매일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해내는 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세수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을 했습니다.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잠을 자는 것. 이 단순한 리듬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생활은 마음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이다. 거창한 깨달음이나 신비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18년의 유배 생활이 끝나고 정약용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분이 전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약용이 남긴 이 문장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모든 일을 다스린다. 이 말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말과 감정 조절, 삶의 선택, 그리고 실패와 흔들림을 다루는 법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도 느끼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사위와의 관계, 손주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연락이 끊기고 어떤 친구는 만나도 서먹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왜 관계는 자꾸 어려워지는 걸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관계의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왜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걸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찾아오지 않고 와도 금방 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속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며느리는 나를 불편해할까?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며느리를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나?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반갑지. 그런데 만나면 자꾸 걱정이 돼. 아들은 잘 돌보고 있는지, 집안일은 제대로 하는지, 손주는 잘 키우는지.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자네는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보고 있어. 한 사람으로 딸처럼 보지 않고 말이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며느리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마음으로 만나니 며느리도 그것을 느끼고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며느리를 만날 때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 대신 힘들지는 않은지 염려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작은 실수에 지적하는 대신 작은 노력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방문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며느리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변했고 그 마음이 관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의심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수상해 보이고 믿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따뜻해 보인다. 마음이 관계를 만듭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답답합니다. 말 한마디에 싸우고 작은 일에 서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늙어가고 있고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한다면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아내와 떨어져 있는 동안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관계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흔듭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정작 말의 무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오래 알았으니까 이해하겠지.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앞설 때가 있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말을 쏟아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셨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랬고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본인은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옳은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그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위해서 충고를 해주는 건데 왜 아들은 상처를 받는 걸까? 그 후로 그분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말을 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를요. 정약용은 말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필요한 말만 하라. 둘째, 때를 가려서 하라. 셋째, 부드럽게 하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인간관계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필요한 말만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험담, 뒷담화, 불평, 과장. 이런 말들은 하는 순간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고 했습니다. 때를 가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충고를 하면 상처가 됩니다. 상대방이 기뻐할 때 걱정을 하면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때를 알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말투와 표정을 의미합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당신 왜 그래? 와,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는 같은 관심이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화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분은 글을 썼습니다.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말하지 말고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말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입니다. 말과 감정이 조절되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큰 선택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선택은 마음이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선택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선택도 흔들린다. 마음을 먼저 바로 세워라.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함이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재산 정리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언제 얼마나 나눠줄 것인가? 자식들은 각자 다른 의견을 냈고 그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식들이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중심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 마음의 중심을 잡자 결정이 명확해졌습니다. 정약용은 선택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욕심으로 선택하면 후회하고 도리로 선택하면 평안하다. 욕심은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도리는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르면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익을 얻은 선택이라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실패합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정약용도 유배라는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실패를 이렇게 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문이다. 실패했을 때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 자신을 자책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웁니다. 차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잃었기에 얻은 것도 있다.
고요함, 성찰, 진정한 공부. 실패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흔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자신의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흔들렸다면 오늘은 다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모든 일이 다시 제 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평생을 걸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3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약용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평온한가? 불안한가? 화가 나 있는가? 슬픈가? 우리도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누워서 자신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몸은 어떤가요?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 기대되는 일이 있나요? 아니면 걱정되는 일이 있나요? 이렇게 5분만 시간을 가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상태를 알면 하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마음이 불안하다면,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게 좋겠구나 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면 오늘은 미뤄뒀던 일을 해볼까 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아침 마음 점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이 간단한 질문이 하루를 바꿉니다. 점검 후에는 간단한 다짐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화를 내지 않겠다거나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겠다처럼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다짐 하나가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 작은 의식이 마음을 깨웁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거나 걱정이 밀려오거나 불안이 엄습합니다. 이럴 때 정약용이 제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멈춰라. 화가 치밀어 오르면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딱 10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면서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인식하고 내쉬면서 하지만 나는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다짐하십시오. 10초가 어렵다면 3초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춤의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마음의 주인으로 바꿔줍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걱정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현재로 돌아오면 걱정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미래를 걱정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오늘은 오늘을 살자.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낮 동안 또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 찾기입니다.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불편한 데 없이 하루를 보냈다. 감사를 찾는 습관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정약용은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가? 우리도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어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의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인정하십시오.
오늘 나는 아내에게 짜증을 냈다. 그것은 잘못이었다.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르게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잘한 일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나는 참을성 있게 손주를 돌봤다. 오늘 나는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자책하기만 하지 칭찬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녁 정리 시간의 마지막은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오늘로 충분했다. 내일은 내일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하루를 닫으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자가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 매일 저녁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은 평생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이 세 단계, 아침의 점검, 낮의 멈춤, 저녁의 정리. 이것만 실천해도 우리 마음은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 다스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모든 일을 다스린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고, 운명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삶이 바로 섭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해 보입니다. 마음이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디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걱정거리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만나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부터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평온한가? 흔들리는가? 흔들린다면 왜 흔들리는가? 그 이유를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잃으면 다시 찾고 마음이 흔들리면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토록 학문이 깊고 지혜로운 분도 매일 자신의 마음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5분만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낮에 화가 나거나 걱정이 밀려오면 10초만 멈춰 보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고 내려놓으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하루들이 모이면 다른 인생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작은 오두막에서 그러했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로움, 불안, 화, 슬픔, 기쁨, 감사. 이 모든 감정들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모든 일을 다스린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시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힘들 때는 이 문장을 떠올리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모든 일이 다시 제 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 함께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갑시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며 길을 잃어도 다시 찾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를 떠나며 남긴 마지막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나를 깨웠고 고요함 속에서 나를 찾았다. 우리도 각자의 고난 속에서 각자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 문장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뜬다. 이 문장을 가슴에 품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